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업,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아직 숙제가 안 끝난 부분도 있어요. 김영하 작품, 아직 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 여러분,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 자료에 들어가시면, 이 거울에 대한 명상이랑 사진관 살해사건 두 편이 있어요. 주원고 씨의 모티브가 된. 그리고 이 외에 손이라는 그 소설도 있는데, 이 손은, 아, 그 주원고 씨 영화에서 이은주와 이렇게 뭐 사랑을 하게 된 가장 뭐 이렇게 모티브가 된 그 장면이 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너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가장 그 글의 큰 모티브가 된 거울에 대한 명상과 그리고 사진관 살인 사건만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2주 전에 제가 숙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21일까지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는 네, 여러분 이제 지금 확인하시겠지만 여기 14주차입니다. 13주차는 지난주로요.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공지사항에도 올렸지만 주원거 씨가 그렇게 유쾌한 영화는 아니에요. 좀 불편한 영화이기는 해요. 좀 불편하다 싶으면 빠르게 스킵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사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블랙박스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투자되면서 영화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들이 나오고, 그리고 한국 영화의 스케일도 상당히 커져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쉬리를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영화의 시장은 커지는데 시나리오 작가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감독이 대본을 썼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시나리오 작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지만,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그 영화의 서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영화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소설이라는 서사 매체보다 웹툰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드라마도 네, 웹툰 관련된 드라마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웹툰이 가지고 있는 주기성과 일회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랑 맞물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0년대 나왔던 작품 중에 이 주원고시를 선택한 이유는 2000년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영화 안에서 녹여내고 있어요. 물론 소설들은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작품들이지만 이게 2000년대에 나오면서 2000년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무주의라든지 섹슈얼리즘이라든지 약간 퀴어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고시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불편하다면 여러분 빨리 넘기면 됩니다. 제가 뭐 이거를 얼마나 자세히 썼냐 뭐 이런 거 잘 보지 않아요. 요 부분은.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저는 영화관, 극장에 가서 봤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취향을 위해서 보지는 않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 봤거든요. 부부의 세계가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봤던 이유는 이제 그걸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닥터 포스트랑 이거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 영화가 왜 막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고 있는지 이제 보려고 그 드라마를 봤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쓰려면 또 한두 번 더 봐야 돼요. 네, 봐서 기분 좋지는 않지만 욕하면서 보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저한테도.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보기 힘들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네, 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면 돼요. 저도 에어리언 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각자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거기 막 너무 빠져가지고 야한 장면만 계속 되돌려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장면은 야하다기보다는 좀 동물적이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품 먼저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대한 공지사항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 동일하게 시험을 봐요. 시험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평택대학교 이 클래스 들어오면 시험에 보면 여기 이렇게 뜰 거예요. 기말고사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작이 되면 1시간 이거 왜 안 되지? 쓰려고 하는데 네, 여기 있군요. 네, 1시간이에요. 그래서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 그러니까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험을 볼 거예요. 이때 늦으면 시험 못 봐요. 그러니까 꼭 이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뭐 하루 종일 시험 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문제가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렇게 시험 본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기 들어와서 시험을 보면 되고요. 오픈북입니다. 네.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줌으로 볼까? 그냥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오픈북 하지 말까? 뭐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비대면은 오픈북 아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책을 안 보고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양심은 지키겠지만 네, 점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소설로 보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2명만 대면으로 보길 원하고 나머지 35명은 네, 오픈북으로 보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보기를 원해서 그냥 비대면으로 하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나 뭐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이나 뭐 특징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과제를 성실하게 했다면 네, 시험 때문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험 봐서 알거든요. 오픈북으로 시험 봐서. 공부 안 하면 잘 못 써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붙이기 기능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본인이 써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닫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 시험보다 더 까다로워요, 여러분. 닫히면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시험 시간 잊지 마시고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다. 이거 잊지 마시고 꼭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화요일날 시험 봅니다. 오픈북이고요.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 주관식입니다. 네, 주관식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험에 들어와서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오늘까지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온라인 강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업 듣고 당일 과제 제출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오늘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6월 9일부터 21일 이번 주까지 올려야 되는 거 줄거리 잊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네, 그냥 이제 수업을 체크했다라는 그 부분만 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제 전화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질의 여기 있는 이제 쪽지로 보내는 건 제가 한꺼번에 봐서 늦게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저 전화 오거나 문자 오는 거 별로 귀찮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시 이후로만 안 보면 돼요. 밤에 막 11시, 12시에 문자 보낸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니에요. 저도 그때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꼭
네, 아시죠? 네, 10시, 밤 10시 이전으로만 문자 보내고 전화 보내면 제가 답을 해줍니다. 제가,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딱딱함이 있어요. 그게 문체가 그런 거지. 뭐 가끔 가다가, 그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화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아니라고 짚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 아마 저희가 이제 추가 인원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공지사항 하면서 제 수업이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아서 초반기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숙제를 많이 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네.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 수업 시간에 한 40분 정도 시험을 치거든요. 그렇게 쪽지 시험을 치고 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토론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40명이 넘다 보니까 네, 온라인 강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이 수업을 맡게 되면 줌 수업을 해보고,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해보고, 힘들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네, 온라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똑같은 건 뭐냐면, 텍스트는 읽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텍스트를 읽지 않고서 수업을 나가는 건 그냥 수업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텍스트들을 성심성의껏 올렸다면 네 그냥 평타 이상은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고생한 만큼 네, 결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읽었던 자료 소설들 중에 제 욕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라면 인생 소설을 하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아마 다음 학기에 소설로 보는 한국사는 똑같은 텍스트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요. 뭐 한두 편, 그러니까 완전 다 바꾸기에는 저도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연도별로 읽어야 될 텍스트를 조금씩 변화를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걸로 하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소설 읽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출한 학생들 이제 있네요. 제가 지금 부지런히 네, 추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다 체크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하 소설을 영화화한 변혁의 주원 글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원 글씨. 주원 글씨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김영하 소설의 사진관 살인 사건과 그 다음에 거울에 대한 명상. 네. 명상. 그리고 소은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거를 모티프로 해서 네, 주원 글씨를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사진관 살인 사건과 거울에 대한 명상은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이 사진관 살인 사건을 이제 살펴보면 어쨌든 소설이 그러니까 영화화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알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거울에 대한 명상은 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아내와 가해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다른데요. 이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에 대한 명상은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제의 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거울에 대한 명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이거예요. 진짜 나는 이 모습이고, 거울은 나를 투영한 가짜예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는 두 명의 연인이 있어요. 하나는 아내가 있고 하나는 가희가 있죠. 아내는 나의 욕망을 투영하지 않는 어떤 이렇게 완전한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가희는 나의 원초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둘이 아내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가 트렁크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섹스를 하다가 결국에는 트렁크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가희와 자신의 아내가 동성애였다라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사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울이 가지고 있는 명상, 가짜, 허구, 네, 욕망의 투영, 네, 2000년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숨겨져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 소설 안에 모티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진관에서 살인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형사가 이 사진관 살인에 벌어지는 사건을 자기 이야기와 이렇게 맞물리고 있어요. 이 형사는 과거에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진 사건 용의자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진관 그 피해자의 아내를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용의자로 이제 내세우죠. 그러니까 뭐 자기를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반되게 아니다, 정명식은 아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먼저 접근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폭력 전과자가 잡히면서 사진관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이제 그 두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그러니까 두 사람을 용의자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그 줄거리를 다 안 써가지고 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용의자가 잡혀가지고 이제 사건이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다시 사진관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서 사진관 주인 아내랑 정명식이 되게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를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명식이 했던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약간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사실 영화보다는 소설이 더 좋았습니다. 소설이 훨씬 더 재밌어요. 저는. 네. 소설은 자세히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주원글 씨는 이제 엘리트 형사인 기훈이 수연이라는 아내와 그리고 수연의 아내인 가희를 양쪽 떡 두무르듯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이제 그
그 지역구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해결될 것 같은 살인 사건이 점차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는 걸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진관 살인 사건의 이제 모티브가 들어와요. 뭐 아무튼 그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여기 사진관 살인 사건의 사진관 주인 한 사장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한 사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바로 아내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가희와 아내 수연과 가희가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원래 기훈이 가희를 먼저 만나고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기훈은 약간 이게 한국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지 얘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깨끗한 백지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희를 먼저 만났고 가희와 먼저 사랑하지만 결혼은 가희의 친구인 아내와 하게 되죠. 이제 수연은 이제 비밀을 살펴보면 수연은 가희를 사랑했어요. 둘이 이제 성폭행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죠. 가희를 사랑했지만 자기가 사랑한 가희가 기훈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한 복수, 둘 관계의 어떤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연은 오히려 기훈과 결혼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둘이 이제 자동차 트렁크에서 섹스를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가희가 자신과 수연과의 비밀을 이제 터뜨리게 되죠. 그리고 임신을 하고 있던 가희가 유산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관 살인 사건과 그리고 거울에 대한 명상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표면. 네.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진관 살인 사건에서도 겉으로 봤을 때의 두 사람은 서로가 자기네를 짝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음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보는 이 나라는 사람은 사진관 살인 사건에서도 그렇고 거울에 대한 명상에서도 그렇고 뭐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90년대와 200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이전에 80년대 이전과 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미시적 담론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건 미시적 담론이라는 건 개인적 이야기라는 거죠. 개인적 서사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사진관 살인 사건과 그 다음에 주홍글씨 그리고 거울에 대한 명상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개인의 일탈 그리고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뭘로 그리고 있냐면 섹슈얼리즘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어떤 약간 감각적인 면들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있으면 이 현실을 가리고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 장치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제 알겠지만 극현실주의라고 얘기하죠. 하이퍼 리얼리즘.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거울에 대한 명상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거울이라는 의미,
이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오히려 더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지만 이 거울이 오히려 내 욕망을 감추는 가식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진관 살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착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속임을 당하는 인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가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 오히려 뭐를 돼요? 네, 속임 당하는 인물이에요. 어디에? 현실에. 나는 되게 똑똑하고 이 현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현실에 속임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인물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90년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2000년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주원글씨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원글씨는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주원글씨는 그 옛날에 어디지? 외국에 있는 어떤 관습적인 건데 가슴인가 이마에 이렇게 빨간색 글씨를 쓰면 이 사람을 이렇게 약간 터부시하는, 가까이 가지 않는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주온 글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러니까 주온 글씨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부터 부여받은 낙인이 주온 글씨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낙인을 주는 사람들은 과연 그것에서 떳떳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오히려 낙인 받은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자신들이 더 놀림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편의 어쩌면 세 편 얘기하고 있는 네, 사진관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 거울에 대한 명상, 그리고 주온 글씨에 있는 사회적인 낙인들이 있어요. 그쵸? 그 낙인들이 그러니까 되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다. 오히려 그것들이 사회의 정화를 위하고 내 욕망을 감추어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2000년대의 소설이 보여주는 진실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와 진실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사실과 진실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 안에 내면돼 있는 진실은 다른 의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출석 과제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온 글씨와 그다음에 사진관 살인 사건, 그다음에 거울에 대한 명상에 그러니까 있는 낙인이 뭔지 네, 뭐 한 개 발견했으면 한 개 쓰시면 되고요. 두 개 발견했으면 두 개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숙제 오늘 당일 과제 제출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주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연도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작품 속에 어떻게 녹아져 내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험 다음 주 2시 반에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2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네, 지각 안 받습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했습니다.